크렘린에 위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내부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막 인정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망가졌고 그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내부자들은 푸틴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러시아 지도자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갇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매일매일이 푸틴이 자신의 나라를 절망의 블랙홀로 더 깊이 빠뜨리는 날입니다. 푸틴은 그만둘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싸울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푸틴이 러시아를 더는 버틸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내부자들이 그들의 나라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본 후에 그 질문에 답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들은 푸틴 앞에 놓인 재앙을 드러냅니다. 러시아 예산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을 더는 감당 못합니다. 크렘린 내부에서는 분열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될 경우 국가 예산 적자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는 러시아에 이미 큰 문제로 보입니다. 2026년 첫 4달 동안 러시아 재무부는 적자가 5조 8천억 루블, 즉 약 806억 달러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하지만 같은 부처가 연간 적자를 3조 7천억 루블로 예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현재 러시아의 국가 예산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푸틴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한 러시아가 회복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푸틴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그가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경제 관료들은 푸틴의 침공으로 러시아 재정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기 위해 국방부에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이러한 압박에 저항이 심해 러시아가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겨우 0.4%로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벼랑 끝에 서서 곧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눈을 뜨고 자신이 만든 국내 상황을 직시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은 크렘린의 관료들만이 아닙니다. 기업 지도자들은 러시아가 정상 궤도로 돌아가려면 푸틴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신호하지만 이런 요구는 거의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기업 지도자들의 분위기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한 고위 임원이 주식시장만 봐도 러시아 기업 지도자들의 침공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임원은 미국이 중재한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소식이 나올 때마다 러시아 주식시장이 랠리하는 걸 보면 답이 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크렘린 내부의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거나 최소한 푸틴이 국방비를 줄여 부담을 완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지성들은 세금 인상, 투자 부진, 현재 14.5%에 달하는 두 자릿수 금리, 그리고 크렘린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완전한 부재와 싸우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그는 전쟁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싶어 합니다. 러시아 앞에 닥칠 재앙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내는 모든 경고는 러시아 국방부에 의해 묵살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푸틴의 명령만 따르고 국민이나 기업은 무시하라고 합니다. 성과 없는 싸움에 돈만 더 쓰라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026년에 약 3조 루블, 즉 약 4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국방부는 푸틴이 만든 경제가 더 많은 자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군사계약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지출을 줄이면 계약도 줄어들고 현재 러시아에서 번창하는 몇 안 되는 기업들마저 다른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틴이 만든 함정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철수한다면 러시아 경제를 구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실패로 인한 굴욕은 그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취약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을 계속하고 군사계약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한다면 2026년 상반기가 끝나갈 무렵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은 이 싸움을 위해 러시아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셈입니다. 러시아의 성과는 미미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영토를 잃고 있습니다. 6월 1일 보고서에서 전쟁연구소 ISW를 강조합니다. ISW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러시아군이 40.64 제곱킬로미터를 장악하거나 침투했다는 증거를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실제로 통제하는 영토만 고려했을 때 러시아군은 281.1 제곱킬로미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황은 러시아 병사들에게도 사상 최대의 사망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3월과 4월 각각 3만 5천 명 이상 병력을 잃어뒀다고 밝혔습니다. 5월 말 하루 사상자가 약 1,400명에 달해 그 달에도 비슷하거나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작은 이득과 남부의 분명한 손실을 위해 많은 전사자를 희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인력 측면에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분쇄기에 집어넣는 인명에 대해 결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러시아에 저지른 일들입니다. 모두가 푸틴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고 현재 러시아의 상황만 봐도 이 나라의 미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중 일부를 다뤘습니다. 증가하는 예산 적자, 정체된 경제. 러시아가 생존하려면 전쟁을 멈춰달라고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간청하는 관리들과 사업가들. 하지만 지금 러시아에겐 아무것도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들이 2026년 국가 예산을 작성할 때 군사비 지출로 인해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 루블, 즉 최대 206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격차는 이미 크게 벌어졌고 푸틴이 전쟁에 더 많은 병사와 장비를 희생시키면서 앞으로 더 커질 것입니다. 푸틴은 러시아 방위산업 성장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변인은 방위산업도 예전만큼 호황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침공 첫 몇 년 동안 러시아 국영 방위산업은 약 30% 성장했으며 이것이 러시아가 2024년 말까지 경제적으로 건강해 보였던 이유입니다. 이제 러시아 군사와 연관된 산업들은 4%에서 5% 정도의 성장만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그들은 정점에 올랐고 이제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0.4%의 GDP 성장률은 원래 러시아 경제부가 하향 조정하기 전에는 1.3%로 예상됐던 수치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국부 펀드는 현재 60%나 감소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재정 적자가 점점 GDP의 3.8%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한이었던 수치로 이제 러시아의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26년 첫 4개월 동안 크렘린의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거품이 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지출은 41% 증가했다고 스테이츠맨은 보도했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대응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이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그는 러시아의 위대한 정복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유산을 꿈꾸지만 그것은 이미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의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러시아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푸틴의 군사 지출은 러시아 경제를 집어삼킨 더 큰 불행의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 이야기는 물론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석유, 전쟁의 무게에 수년간 시달리다 완전히 붕괴된 민간 사업부문, 그리고 지금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앞으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파괴할 침체로의 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그 나라가 러시아의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설령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해도, 그리고 곧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안에서 러시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장거리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간 푸틴의 말이 맞았습니다. 서방 장거리 무기 공격을 빼면 대부분의 전투는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경제에 돈을 공급하는 핵심 석유 산업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장거리의 공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비교적 가벼운 피해만 입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2026년이고 며칠 만에 끝날 거라던 이 특별 군사작전이 벌써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강력한 군사국가로 성장했으며 지난 4년간 러시아 수천 킬로미터까지 타격 가능한 강력한 드론을 개발해왔습니다. 푸틴은 침공 내내 그랬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 있게 한 경제적 생명줄을 끊으려는 작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6월 1일자 보고서에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가 이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26년 초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정유시설 15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으며 이들 정유시설 중 상당수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개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장거리 무기의 반복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공격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5월 말 기준으로 러시아 전체 정유 능력의 거의 40%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정유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원유를 수십 가지의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디젤, 항공유이며 이들은 다른 나라에 판매될 때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이러한 정유시설 공격은 러시아 석유 터미널 등 반복적 공격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공격 중입니다. 러시아 경제의 생명줄이 되는 원천이자 이 나라가 액체금을 수출할 수 있게 해주는 해상 수송 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십억 달러가 푸틴의 전쟁 자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논리는 분명합니다. 석유를 잃으면 돈도 없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러시아는 푸틴의 국방 지출을 유지하려고 더 많은 빚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공격을 유발합니다. 정유소 운영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정유소는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가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의 목표도 이런 장비입니다. 러시아가 수리를 할 때마다 고통이 2배가 됩니다. 수리에 돈이 들어가고 장비가 고장나 정유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날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연료 부족으로 휘발유와 디젤 판매가 엄격히 통제되고 있으며 RBC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이 통제는 유모스크바까지 확대됐습니다. 점령된 크림반도 시민들은 1인당 연료 구매가 20리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러시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유소들은 수익이 줄고 있습니다. 운송업에서 민간 산업에 이르기까지 연료에 의존하는 모든 산업들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인들이 일하러 이동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경제에 영향을 줍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민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나중에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 석유와 에너지 시장을 계속 논의하자면 연료 제한은 국내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수출도 이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11월 30일까지 항공유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과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휘발유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4월 2일 인테르팍스는 크렘린이 비생산자에 대한 기존 수출 금지에 더해 연료 생산자까지 포함하는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한 조치는 7월 말까지 지속될 예정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공격의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포일러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속도를 유지할 겁니다. 연료를 수출하지 못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특히 에피퓨리 작전으로 인해 석유와 석유를 이용해 만든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때지만 부총리 알렉산드르 노박에 따르면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이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가격도 원유보다 훨씬 더 올랐습니다. 모두가 보통 원유 가격만 주목하지만 석유 제품 가격은 모든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유 부족으로 인해 정제 작업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노박은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가 발표된 후 중국을 포함한 국내에서 정제하고 석유 공급에 의존하는 많은 국가들이 수출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박은 여기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또 다른 관리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보내는 오해적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연료를 우크라이나 침공에 쓰지 않으면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었지만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푸틴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는 수출 제한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고 경제적으로 더 깊은 나락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가 석유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출은 중단됐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계속 날아다니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큰 재정적 영향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는 더 밀리터리 쇼이고 앞으로 다양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에서 유익함을 느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저희의 더 많은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5월 13일자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월에 하루 46만 배럴 감소했습니다. 이는 푸틴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러시아가 배럴당 100달러에 가까운 유가를 여전히 누릴 수 있었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해협 봉쇄 덕분에 러시아는 오히려 석유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더 걱정하는 것은 그 사건 전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입니다. 2월 인베스팅닷컴은 크렘린이 석유 판매로부터 얻는 석유세 관련 수입이 2025년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2026년 1월에 5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감소가 석유와 가스 부문 전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우랄 원유는 배럴당 약 26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더 높아졌지만 러시아는 석유 판매를 위해 외부 요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로 유가가 정상화되면 러시아는 올해 초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저장고, 터미널 공격까지 더해보세요. 이 문제들은 푸틴이 전쟁을 계속하는 한 계속되고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라는 임시방편은 곧 벗겨질 것이고 남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벌려놓은 에너지 부문의 커다란 상처뿐일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는 일시적 횡재에 의존해서는 회복할 수 없고 크렘린의 수출 제한으로 한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2026년 초에 인상적인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입니다. 기록이 깨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 15곳을 공격했다는 말 기억나시나요? 그 기간을 전쟁 전체로 확장하면 유로미드 프레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33개 대형 정유시설 중 24곳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타격 범위 밖 러시아 정유시설은 옴스크와 앙가스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다면 바로 드론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그 정유시설들까지도 결국 사정권에 들어오게 만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5월은 우크라이나 석유시설 타격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6월 1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 사령관 로버트 브로브디는 우크라이나가 5월에 18개 넘는 석유, 가스 인프라 시설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록적인 숫자이며 브로브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타격한 목표물의 절반 이상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완전히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모두 수리 비용과 석유 제품을 추출, 정제, 판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재정 적자도 급증하며 군사 지출로 국부 기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손실은 푸틴이 감당 못하지만 그는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귀를 막은 채로 경고음이 울리는 것을 무시하고 러시아의 경제학자들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의 재정 문제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날아오는 제재가 한 번씩 타격을 가할 때마다 러시아의 생명줄이 점점 말라갑니다. 제재에 대해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러시아를 현재의 상황으로 이끈 또 다른 주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제재가 러시아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일랜드 관료 데이비드 오설리번의 말입니다. 그는 2월에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마침내 러시아 경제에 필요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으며 푸틴이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벗어나기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꽤 낙관적입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오설리번은 가디언 인터뷰에서 2026년쯤 전체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고 전쟁 경제를 키우는데 민간 경제를 희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중력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의 제재는 러시아가 겪어보지 못한 규모로 매우 광범위하게 시행 중입니다. 오설리번의 발언 당시 유럽연합만 해도 19차례에 걸친 제재를 시행했고 러시아의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걸쳐 2,7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제재 라운드는 20차까지 올라갔습니다. 아스트nom에 따르면 러시아는 26,655건의 제재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3,960건은 푸틴이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시행된 것입니다. 미국은 시행 중인 제재의 건수만 놓고 보면 7,392건으로 가장 강력한 제재국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스위스, EU, 프랑스, 영국, 호주도 수천 건의 제재를 시행하며 러시아 기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 정유소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유소를 드론으로 타격하면 해당 시설은 반드시 수리가 필요합니다. 그게 러시아의 문제입니다. 정유소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계의 많은 부품들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런 제재를 오해할 수는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석유 자금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그림자 선단에서 볼 수 있듯이 말이죠. 서방 부품을 구입하는 경우 러시아는 제3국이 먼저 그 부품을 구매하게 한 뒤 간접적으로 그것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거로운 일입니다. 러시아는 필요한 부품을 더 오래 기다려야 하며 제3국 이 제재 회피를 돕는 대가로 부품 비용 외에 소개료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정유시설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러시아의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서방이 제재한 모든 러시아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이 문제로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그 영향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도 오설리번처럼 제재가 결국 푸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동의합니다. 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5월 8일 폰% 데어 라이엔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선택한 전쟁의 대가를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치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들 기억하세요. 곧 다시 그 사람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타격과 제재를 결합하면 푸틴에게는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는 그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제재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풀릴 유일한 가능성은 전쟁이 끝나는 것뿐인데 푸틴은 그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이 있을 것이며 푸틴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자금을 계속 투입하면 러시아 경제 문제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은 더욱 심각한 경고 신호를 보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비즈니스 부문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 보고서에서 주요 언론 포스트는 러시아 내수 시장이 이중 경제로 분열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에는 러시아가 수십억 달러와 막대한 인력을 쏟아부은 과열된 군산 복합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간 부문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은 노동력 부족, 치솟는 사업 비용,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과 강제로 내야 하는 세금 증가 등 심각한 자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가 이 모든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키우 포스트는 거시경제 분석 및 단기 예측센터의 보고를 인용해 지난 3개월 동안 러시아 은행 부문의 부실 및 불량 자산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위기 기준치인 10%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그 기반은 친크렘린 성향입니다. 이는 푸틴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내부 인사들이 그에게 경각심을 주려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 내 비군사 기업들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7조 5천억 루블, 즉 약 1,03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손실은 18,200개 기업에 걸쳐 발생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손실을 보고한 러시아 기업 수로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 손실 규모는 현재 러시아가 예상하고 있는 국가 예산 적자보다도 더 큽니다. 이건 계산이 맞지 않는 셈이며 러시아 기업들은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크렘린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푸틴이 자신이 만든 위기에 대해 전쟁을 계속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보려하지 않는 고집 때문에 예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민간 부문 기업들의 하락세는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19일 보고서에서 인터뉴스는 러시아의 마이크로, 소형, 중형 기업 중 68.7%가 2026년 초에 수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소규모 사업주 중 약 31%가 올해 1분기에 사업을 접는 것을 고려했으며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 모든 기업들은 부가가치세 2% 인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14.5%의 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은행업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2026년 3월 러시아에는 60개의 은행 이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러시아 전체 은행 부문의 약 20%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2022년 이후 러시아 최악의 수치입니다. 푸틴이 여기서 만들어낸 것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미 침체되기 시작한 군수산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수록 러시아의 민간 기업에서 더 많은 것을 빼앗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과 대출 이자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조건에서 어떤 기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러시아 방위산업에 인력이 유입되는 문제와 러시아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대부분 수출 및 서비스 기업의 수익이 줄어 푸틴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이 큰 타격을 입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압박을 받고 있고 그 영향은 모두가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5월 9일 포브스는 러시아 채권 시장의 4분의 1, 이 디폴트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쟁 전에 낮은 금리로 빌린 자금을 이제 훨씬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상업 어음 미지급액은 이미 1월에 1,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여기에는 카드로 쌓은 집이 있고 그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음 미지급 시 은행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만약 은행들이 무너지면 러시아는 모든 것을 버티게 해주던 금융기관들을 잃게 되고
이는 이미 경제적으로 침체된 나라에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도 있습니다. 결국 푸틴이 자신의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함정에 빠져 만들어낸 이 모든 경제적 고통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위해 민간 부문을 희생시키면서 러시아의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게 드리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의 2025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겨우 1%에 불과했고 이미 공유한 2026년 전망치는 이보다도 더 낮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의 침체 진입을 알리는 종합 선행지수는 2025년 11월 이후 0.4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임계치는 0.12입니다. 침체가 다가오고 있으며 빠른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의 모든 논의는 푸틴의 전쟁이 결국 자국으로 돌아왔음을 강조합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푸틴의 전쟁으로 경제적 고통이 심해지며 반대 세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의 반응은 늘 그렇듯 전형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크렘린은 인터넷 접속을 단속하고 텔레그램과 같은 앱 사용을 차단하는 등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필사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푸틴 신뢰도는 역대 최저입니다. 크렘린과 연계된 여론조사기관 VTSIOM은 4월에 신뢰도가 전시 중 최저치인 71%까지 떨어졌다고 밝혔고 레바다 센터는 3월에 러시아인의 67%가 이제 푸틴이 평화협상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듣지 않죠. 그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척 하려 합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점에 푸틴은 침공 이후 5번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러시아판 다보스라 조롱한 그 회의는 러시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 관계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지속하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는 러시아 방위 산업에 돈만 투입할 뿐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은 계속 날아다니고 추가 제재도 이어질 것입니다. 러시아의 민간 비즈니스 부문과 시민들은 계속해서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가장하면서 자기 구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위기가 터지는 동안 우크라이나는 고통을 악화시키는 치명적 장거리 타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봄 공세는 모든 것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너지고 돈바스는 러시아가 차지할 예정이었습니다. 푸틴은 평화 협상에서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푸틴의 공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선에 치명타를 가하며 끝났습니다. 러시아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7,000번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완전한 참사뿐입니다. 러시아 진격이 너무 느려 푸틴의 손주들도 우크라이나 승리를 못 볼 것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시도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시도해왔죠. 딥스테이트에 따르면 러시아의 공격 속도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5월 한 달 동안 러시아의 공격 작전 규모가 3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대공세였습니다. 봄 공세 초기에 러시아가 약 7만 명의 병력을 잃은 암울한 몇 달이 지난 후 이러한 공격 횟수의 증가는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5월 말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7,000에 넘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힘을 과시하려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의 결과를 보면 진짜로 보이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봄 공세를 크게 벌였지만 러시아는 영토 전선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5월 말 러시아는 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14제곱킬로미터만 확보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더 메저러 오브 띵스에 따르면 이 면적은 대략 LAX 공항 크기와 비슷한 영토입니다. 즉 러시아는 2026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공격을 우크라이나에 가한 한 달 동안 공항 하나 정도의 땅을 점령하는 데 그쳤다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나쁜 결과가 아닙니다. 너무 참담한 실패라 푸틴이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우크라이나의 몰락을 볼 수 없습니다. 푸틴의 손주들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막혀 무너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곧 수치로 러시아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 모든 것이 러시아에게 얼마나 큰 실패인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진격 속도가 너무 느려져서 이제는 영토 확보 면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넓은 영토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미 2026년에 한 번 일어났습니다. 4월에는 러시아가 순 영토 손실 116제곱킬로미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4월 공격으로 더 많은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와 유나이티드 24 미디어에 따르면
5월 러시아는 모든 잘못된 이유로 기록을 깼습니다. 러시아는 2023년 우크라이나의 반격 이후 이런 한 달을 겪은 적이 없었으며 당시 러시아는 방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영토 점령이 반격이 끝날 때까지 미뤄졌습니다. 이제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러시아의 최우선순위가 되었지만 러시아는 전혀 공격하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매우 더딘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건 나쁠 뿐만 아니라 굴욕적입니다. 이 소식은 딥스테이트에서 나왔으며 딥스테이트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오픈소스 군사 분석 채널입니다. 딥스테이트는 텔레그램 게시물에서 세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수치에 소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안상 우크라이나 방위군 진격 상황을 지연 공개하며 구체적 내용 없이 우리는 이를 선언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딥스테이트는 2023년 반격 이후 최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카차프 점령지 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차프는 러시아 군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성명은 우크라이나의 행동이 며칠 더 기록되어야 하므로 수치가 아직 100%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푸틴, 최종 수치가 나와도 당신의 군대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5월 말 우크라이나가 추가 반격에 성공했다면 상황이 더 나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의사항으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우크라이나의 수치가 진격 상황 측정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합니다. 전선 대부분이 이제 어느 쪽도 확실히 통제하지 못하는 회색지대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회색지대에 침투 부대를 보내 통제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곧 그 전략이 어떻게 역효과를 내고 있는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침투자들이 집계된다면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계되지 않으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몇몇 군인이 은신처에 숨어 있다고 그 지역을 통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의 추적을 피해 회색지대에서 생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딥스테이트만이 러시아 봄, 여름 공세의 참담함을 분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연구소 ISW 역시 자체 분석을 바탕으로 푸틴에게 똑같이 우울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월 28일 보고서에서 ISW는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진격을 크게 과장한 지도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가 보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공세에 대한 현실을 왜곡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핵심은 회색지대입니다. 러시아 군인이 한 명이라도 숨어 있으면 러시아는 그 거주지를 점령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숫자로 보면 ISW에 따르면 1월 초부터 5월 26일까지 러시아가 확실히 장악한 우크라이나 영토는 104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를 5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20.8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같은 기간 러시아 침투자들은 우크라이나 내 628제곱킬로미터까지 진출했지만 이는 점령이 아닙니다. 이는 회색지대에 고립된 병력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살아남으려 애쓰지만 종종 실패한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하자면 ISW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5년 첫 5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1619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침투자들이 들어간 회색지대까지 포함하더라도 러시아는 2026년 첫 5달 동안 2025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영토만을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통제되지 않은 회색지대를 빼면 러시아는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수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푸틴의 손주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는 걸 평생 볼 수 없다고 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에서 한 달에 14제곱킬로미터씩 진격하면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려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아직 도네츠크 지역에서 점령해야 할 땅이 6,000에서 7,000제곱킬로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가 돈바스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봄 공세는 이 지역에 집중됐지만 러시아가 5월에 감행한 7,000건 이상의 공격은 거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는 푸틴의 앞잡이들이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의 요새화된 도시들을 구축한 강력한 방어망과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에서 점령해야 할 땅이 약 6,500제곱킬로미터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진격 속도라면 러시아가 도네츠크를 완전히 점령하려면 464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약 38.7년에 해당하며 앞으로 러시아가 점령하는 모든 영토가 도네츠크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쯤이면 푸틴은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만 그의 손주들, 어쩌면 자식들까지도 우크라이나의 작은 지역이 함락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푸틴에게 더 나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약 2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을 차지하려면 러시아는 60만 3,550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점령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아직 80%의 영토, 즉 48만 2,804 제곱킬로미터를 더 점령해야 합니다. 이건 이미 푸틴 가문에게 나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숫자를 한 달에 14 제곱킬로미터로 나누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려면 앞으로 34,488.6개월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건 무려 2874년입니다. 그때쯤엔 푸틴의 후손 중 누군가는 자신이 푸틴과 관련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우크라이나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러시아가 거두는 것보다 우리가 우주의 열적 죽음을 먼저 보게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농담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동적이며 5월에 14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다고 해서 러시아가 앞으로 매달 그만큼 점령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달도 있을 것이고 2026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본 것을 고려하면 영토 전투에서 러시아가 밀리는 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5월 한 달 동안 7,000회가 넘는 공격을 감행했고 5월 말에는 하루에 약 1,500명의 병사를 희생하면서 겨우 공항 하나를 차지할 만큼의 땅을 얻었습니다. 게라나, 푸틴의 얼굴을 만나봐. 푸틴의 전선이 무너지면서 러시아의 굴욕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군사 초강대국이던 러시아가 약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러시아가 5월에 14제곱킬로미터 점령에 그친 것은 러시아의 무능함과 우크라이나의 강한 방어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군사 동향 영상을 매일 업로드합니다. 첫째, 러시아의 전술적 실수입니다. 저희는 이미 러시아의 침투 전술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에 등장한 이 전략은 단순합니다. 전쟁의 첫 몇 년을 특징지었던 대규모 기계화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러시아는 이제 소수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작은 부대를 그레이존에 투입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합니다. 어딘가에 숨을 곳을 찾고 지원군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런 침투자들을 이용해 병력 수를 부풀리면서 실제보다 러시아의 진격이 더 대단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일부는 이 방식이 우크라이나에 더 위험하다고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가 5월 3일 보도했습니다. 확실히 더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어둠을 틈타 이동하고 무전 통신도 최소한으로 유지하면서 예전처럼 병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는 일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물을 찢지 않고 사이로 빠져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침투 전략이야말로 러시아가 실제로 얻고 있는 영토 이득이 지금처럼 미미한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나이티브24 미디어에 따르면 2025년 침투 전략의 최대 이점은 우크라이나가 대비하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소규모 부대로 진격한 후 그해 내내 대규모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2026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보내는 소수의 침투조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제거되기 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달한 침투조도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더 많은 드론과 지상팀이 추적해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실패에 우크라이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단서가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때 러시아가 영리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전략이 푸틴의 목을 조르는 전략적 울가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침투자들이 하는 일은 죽기 전에 회색지대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영토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침투 전략을 뒷받침할 기계화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에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공격을 강화할 자원이 없습니다. 7,000회가 넘는 공격 끝에 겨우 14제곱킬로미터밖에 전진하지 못한 것은 러시아 군대가 전술적으로나 장비적으로 완전히 쇠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러시아는 그 쇠퇴를 인식하고 있으며 필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피비린내 나는 탈레반과 협정을 맺으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이 푸틴이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하도록 도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탈레반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어떻게 강화할지 기대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계획을 가진 정황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는 탈레반이 보유한 소련 시절 장비 수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장비는 탈레반이 수십 년 전 수령과 싸울 때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가 그것을 수리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기가 러시아로 다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게 계획이라면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탈레반이 가진 것은 T-55와 T-62 전차 같은 구식 장비와 몇 대의 오래된 헬리콥터뿐입니다. 그런 장비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에 쉽게 당합니다. 그것이 러시아의 공격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탈레반의 전차가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들어온다 해도 러시아 군인들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월 28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기반을 둔 언론사인 과라 미디어는 해당 지역의 러시아 부대들이 기계화 돌격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전차나 장갑차 운전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 병력이 있어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력 문제도 러시아가 5월에 부진했던 또 다른 이유입니다. 5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보고서에서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푸틴의 문제 중 일부가 러시아가 공격의 빈도를 높이면서 우크라이나를 소모시키기 위해 필요한 병력을 충분히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인력을 푸틴의 보충 속도보다 빨리 소모시키고 있어 러시아는 2026년 들어 거의 매달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24는 4월 1일 러시아가 올해 1분기 동안 목표치의 겨우 22%만을 모집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3% 부족한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모든 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외국 용병이 고용되는 이유는 많은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계약을 맺는 건 사실상 편도행위라는 점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는 거리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속여 계약서에 서명시키고 있습니다. 취한 바보들은 두통으로 깨어나 왜 군 모집 사무실에 앉아 막사로 가길 기다리는지 의아해합니다. 러시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진짜 문제이자 러시아의 미미한 진격의 큰 원인은 바로 러시아가 모집하고 있는 병사들의 질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용 가능한 인력 중에서 가장 바닥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가르간의 보고에 따르면 일부 신병들은 전선에 투입되기 전에 2주 또는 그 이하의 훈련만 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드론에 의해 폭발당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병들은 진지정령이나 방어 방법을 잘 모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계속 병력을 소모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5월에 본 상황이 반복됩니다. 민간인과 다름없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군의 숙련된 전문가들을 상대로 7,000번이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하나였고 러시아는 이제야 그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러시아가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빠르게 사살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2달 만에 7만 명의 사상자는 러시아에 치명적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투 전략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걸 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답이 바로 킬존에 있습니다. 킬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러시아 군인들이 예전에는 자신들의 진격을 과장해서 주장하기 위해 숨을 수 있었던 회색지대가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크라이나 FPV 드론은 이미 강력한 무기였고 이제 사거리도 더 길어졌습니다. 포브스가 6월 2일자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선에서 102km 떨어진 목표도 타격 가능한 FPV 드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침투조에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모선 없이 드론으로 그레이존 깊숙이 사람과 전차를 사냥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계와 공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진압될 수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가 접근하지 못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그레이존으로 보내는 소규모 병력을 사냥할 시간을 더 벌게 됩니다. FPV 드론 기술 발전으로 우크라이나는 신형 중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후방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지휘소들이 이러한 드론에 의해 파괴되고 있어 이미 최소한이었던 전방과의 통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드론들은 또한 방공망을 공격하여 더 많은 타격 기회를 열고 후방의 물류 경로와 인프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면 공격의 지원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의 훈련이 부족한 총알바지 병력들이 아무리 많은 공격을 감행해도 수천 명씩 제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푸틴이 러시아의 공세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천 차례의 공격을 계속 명령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을 계속해서 막아낼 것입니다. 현실은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5월을 점령한 14제곱킬로미터의 땅은 한심한 수준입니다. 이것은 푸틴에게 완전한 재앙이며 그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굴욕입니다. 그들이 부차에 진입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규정짓게 될 공포의 선악을 열었습니다. 부차의 도살자들로 알려진 군인들은 난폭하게 날뛰며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러시아가 교전 규칙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전쟁 봉제는 일찍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이제 복수가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의 부차의 학살자들이 이제 되레 처단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재거입니다. 학살자들이 소탕되었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부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야수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작전을 계속하면서 더 큰 목표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5월 30일 우크라이나 무인 시스템 부대의 지휘관인 악명 높은 로베르트 브로브디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3 및 제36 혼성군이 사용하던 훈련장과 군사 캠프에 대한 놀라운 타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브로브디의 발표 몇 시간 전에 이루어진 이번 야간 드론 작전은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시작한 중거리 작전, 이 푸틴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타격의 진짜 소식은 침공 초기 몇 주 동안 푸틴의 군대가 저질렀던 참혹함을 기억하는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에게 기쁨의 충격파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 30일 타격한 곳은 훈련장뿐만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제64 독립비계화 소총여단의 진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이 부대는 부차에 들어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부대입니다. 그리고 브로브디는 자신과 많은 동포들이 러시아군 중에서도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로 여기는 이들에 대해 할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비열한 자들, 35군 제64 독립차량 화소총여단, 2022년 부차에서 난동을 부렸고 브로브디가 그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프라브다가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브로브디의 호출 부호를 가진 부대인 제414 마자르의 새들 독립여단을 부차 학살범들에게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 부대는 제413 레이드 독립연대와 협력하여 부차의 학살자들을 완전히 괴멸시켰습니다. 두 부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중거리 타격 작전을 조직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창설한 무인체계군의 신설 딥 스트라이크 센터를 통해 공격을 조율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보장하는 동시에 목표가 식별되었을 때 서로 다른 부대들이 협력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바로 그 일이 5월 29일 밤과 5월 30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협력 부대들은 러시아 점령군을 초토화시킨 야간 공격 동안 러시아 목표물에 대해 총 21건의 확인된 명중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밤의 하이라이트는 학살자들에 대한 공격이었고 우크라이나가 주장한 대로 이를 해냈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영상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브로브디 본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이 영상은 드론이 제64벌레 여단의 소굴이라고 무인 체계군 사령관이 부르는 곳을 정밀 타격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우리는 같은 장면을 봅니다. 드론이 목표물을 포착한 뒤 정확하게 명중시키는 모습입니다. 뒤따르는 각 드론마다 우리는 앞서 공격한 드론들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역 곳곳에서 거대한 화재가 발생해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들은 불길을 뚫고 아직 불타지 않은 목표물을 찾아내며 반드시 그 목표물도 불타게 만듭니다. 연속적인 타격이 이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피할 수 없는 지옥불을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부차 학살자들에게 이보다 나은 정의는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만든 공포를 즐겼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옥처럼 느껴졌을 뜨거운 불길에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 촬영 영상을 조사하며 부차 학살자들과 훈련장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초기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64여단에서 31명의 인명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부차 학살자 중 9명이 사망, 9명이 부상당했으나 부상 정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3명의 부차 학살자들의 행방은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영상이 남아있고 더 많은 복수 소식도 전해질 예정입니다. 13명 중 다수와 그 외 일부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브디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프라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과소평가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영상 초반 언급된 두 훈련장 공격의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 사실일 것입니다. 브로브디는 도살자들이 더 많이 불타고 있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놀랍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5월 30일에 감행한 21번의 공격 중 8번은 특히 웜의 소굴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했을 때 그곳에 남아있던 병사들은 거의 사상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공격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제3군을 공격해 루안스크의 프리오키지 방카 훈련장이 타격을 받았다고 프라브다는 전했습니다. 이 훈련장은 전선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도살자들의 부대가 사용하고 있던 36군 훈련장은 점령된 자포리자의 위치에 있으며 전선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도네츠크, 예나키예프카의 가스 저장 시설도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모두에서 러시아의 군수 지원망도 타격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집단적인 복수를 염두에 두고 있을 때조차도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는데 항상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작전이며 이 작전은 러시아 점령군에게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거리 드론이 우크라이나의 무기고에 도입된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드론은 제한적인 전술적 기피에서만 운용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까지 침투할 수 있는 장거리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드론들은 보통 점령지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드론들은 러시아 내부의 정유시설과 산업 목표물 등 전쟁기계에 입힐 수 있는 피해가 너무 커서 가까운 후방에 투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보통 10에서 25km 범위에서 운용되는 FPV 드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비용 효율적이고 전선에서 30, 200km 범위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드론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방에서 공격을 지휘하는 러시아 지휘소부터 물류 인프라, 그리고 5월 30일에 우리가 목격한 병력 집결지까지 새로운 다양한 목표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유엔에는 새로운 중형 드론으로 우크라이나가 이전보다 더 깊은 곳까지 살상구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부처의 도살자들이 살상구역 중 하나에 진입했습니다. 푸틴은 아끼던 전범 일부의 사망도 충격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격 성공이 군대에 미칠 심리적 영향에 더 큰 걱정을 할 것입니다. 부처의 도살자들은 자포리자 전선 깊은 후방에 있었고 이는 전선 뒤 러시아가 배치한 모든 병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선에서 200km 이내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최소 9명의 부차 학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 치열한 화염이 언제든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게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방공망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점령지 어디든 푸틴의 앞잡이들은 우크라이나가 타격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만의 독특한 공포입니다. 부차 학살자들은 그 공포와 그 이상의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름을 따온 마을 지나며 현대전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만행으로 5월 30일 우크라이나의 복수 공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다리고 수색해 마침내 학살자들을 찾아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한 정의일까요? 우리는 부차 학살자들이 운명을 자초했다는 것을 암시했으나 곧 그들의 끔찍한 행동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그래야 이런 영상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초기 몇 주 동안 키이우로 진격하려던 러시아군이 부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을은 러시아 계획대로 침공이 이루어졌다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키이우 북서쪽 30km에 위치한 부차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로 진입하는 경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차는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초기 침공군을 밀어내면서 러시아 군인들은 철수했습니다. 4월 2 되어서야 부차 도살자들의 끔찍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들은 마을에서 일주일간 조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수십 명의 민간인이 불법적으로 즉결 처형된 광범위한 증거와 고문, 강제 실종, 그리고 기타 전쟁 범죄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부차의 거의 모든 곳이 범죄 현장이 되어 죽음이 어디에나 있는 듯 했습니다. 미처드 위어 연구원은 당시 부차를 점령한 러시아군이 민간인의 생명과 전쟁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경멸하고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숫자들이 부차에서 벌어진 일의 진정한 규모를 드러냈습니다. 루슬란 크라부첸코 부차 지역 수석검사장은 휴먼 라이츠 워치에 러시아군이 철수한 후 자신의 마을에서 278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신 중 군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민간인이었고 크라부첸코는 4월 15일 발표 후 더 많은 시신 발견을 예상했습니다. PBS 프론트라인 등 여러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마을에서 청소 작전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러시아 정보기관 명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전투원과 우크라이나군을 도운 의심을 받는 이들이 모두 표적이 됐습니다. 부차의 도살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들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고문을 당하기 위해 끌려갔고 많은 경우 처형당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가 전쟁 중에 통제를 잃은 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말살한 것이었습니다. 야블로스카야. 거리에는 부차에서 많은 참혹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만행이 끝날 무렵 그 거리에서만 거의 49의 시신이 쌓였고 많은 희생자들은 그 거리의 평범한 사무실 건물에서 끔찍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몇 년 뒤인 2025년 6월 부차의 도살자들이 희생자들을 어떻게 표적으로 삼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공개한 영상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민간인에게 소총을 겨누고 머리 뒤로 손을 얹은 채 끌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사람들을 발로 차기도 하며 최악의 일들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봅니다. 부차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가하려던 악의 상징이 되었고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4월 말 우크라이나 검찰은 부차 학살 관련 러시아 첫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러시아 군인 10명, 이 약탈, 고문, 살인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5월 30일 우크라이나 드론과 직접적으로 마주쳤던 제64 독립기계화 소총여단 소속이었습니다. 더 많은 혐의가 이어졌고 일부 경우에는 학살에 가담한 러시아 군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모습을 보여 범죄를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병사 니콜라이 카투셰프는 우크라이나 당국 조사에서 민간인 사격 이유를 명령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적으로 간주되어 우리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를 보면 사격했습니다. 러시아가 제거 대상 명단을 가졌을 수 있지만 이 고백만으로도 모호하게 누구든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부대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카다셰프는 잡혔을지 모르지만 그는 소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2022년 4월 말까지 러시아가 부차에 한 달간 머무는 동안 발생한 약 8,000건의 전쟁범죄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제64 독립 차량하소 총여단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 군인들을 전통적으로 법정에 세우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군인들을 처벌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그들의 행동으로 훈장을 받았고 푸틴은 64여단의 영웅심과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여전히 부차의 학살자들 대부분을 재판에 세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부차 범죄 가해자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푸틴 등 전범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 보호는 전범들을 전선 뒤 깊숙이 숨겨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5월 30일 은부처의 학살자들에게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이 고문자들과 살인자들은 어디에 숨어도 우크라이나의 분노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면 우크라이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30일 공격은 바처의 도살자들을 상대로 한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부차 학살 가담자 모두에게 정당한 복수를 실현하려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과거 공격들은 5월 30일에 비해 규모는 훨씬 작았지만 도살자들을 제거하고 살아남은 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었습니다. 2025년 8월 말 우크라이나는 점령된 루안스크에서 몸을 숨기려던 러시아 군인 6명을 공격해 부차의 도살자 3명을 제거했습니다. 3명의 군인이 공격으로 사망했고 6명 모두 3년 전 부차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타격보다 암살에 가까웠습니다.
6명이 숨고 있던 건물의 주차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3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적진 후방에서 사보타주가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4월 말로 넘어가면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암살 시도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 지역에 설치된 폭탄이 1명을 사망하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드러난 몇 안 되는 정보에 따르면 이 공격은 폐쇄된 군 막사 내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내부에 협력자를 두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중령 계급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한 남성은 진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CNN은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우크라이나의 목표가 아자트백 아무르바이코프 소장이라고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부차에서 64여단 이 잔혹 행위할 때 그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아무르바이코프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목숨을 노린 폭탄이 그의 부하 중 1명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도 경고를 받은 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폭탄이든 장거리 드론이든 아무르바이코프를 제거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르바이코프가 이끄는 여단의 최소 31명 사상자 발생에 만족할 것입니다. 도차의 학살자들이 하나씩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될 사람이 1명 더 있습니다. 5월 8일 유라시아 리브는 러시아군 고위지휘부에서 일어난 몇 가지 변화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항공우주군 사령관 비토르 압잘로프 장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는 해임되었고 알렉산드르 차이코 상장이라는 육군 출신 장교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코는 부차 학살에 책임이 있는 인물 중 1명이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러시아 동부 군관고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차이코를 이미 기소했고 유럽연합도 부차 사건 관련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제 푸틴은 차이코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보상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또 다른 학살자를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차이코는 우크라이나가 부차에서 벌어진 일에 책임이 있는 부대를 해체함에 따라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과 사보타주로 학살자를 제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부차에서 살인과 고문을 저질렀던 64여단의 남은 대원들은 모두 똑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것입니다. 다음은 나인가? 우크라이나가 다시 부차의 학살자들에게 불같은 음징을 가할 준비를 마칠 때까지 그들은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머지 학살자들에 대한 복수는 나중으로 미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수천 건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부대를 분쇄하며 다른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완전한 재앙으로 치닫고 병력과 장비에 막대한 손실이 이어지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오랜 시간 쌓아온 명성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KGB 요원인 푸틴은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움과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푸틴의 편직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언론인들조차도 대통령이 권좌에서 쫓겨나거나 암살당할 것을 점점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극단적이고 파괴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를 다시 암흑시대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푸틴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간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6세기, 즉 이반 4세, 흔히 이반 뇌제라고 불리는 차례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는 1547년부터 1584년 사망할 때까지 러시아를 통치했습니다. 이반은 매우 편집증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통치자였습니다. 그의 통치 초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즉위 후 10년이 지나 2번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그의 시각과 접근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1560년에 일어났는데 이반이 사랑하던 아내 아나스타시아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이반은 자신의 적들이 아나스타시아를 독살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수년 후 과학자들이 실제로 차리나의 뼈를 조사했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수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반의 편집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몇 년 후인 1564년에 이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인 쿠르브스키 공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1558년 이반은 발트해 지역인 리보니아를 정복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쿠르브스키는 처음에는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차로와 사이가 틀어지고 탄압을 두려워하게 된 쿠르브스키는 리투아니아로 망명했고 결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군을 이끌고 러시아군과 맞서 이반에게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군사적 패배를 안겼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이반의 정신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반은 모스크바를 떠나 북쪽의 알렉산드로프라는 마을로 갔고 그곳에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겨둔 귀족들과 성직자들로 이루어진 궁정은 그의 부재 속에서 효과적으로 통치하지 못했고 그에게 다시 돌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반은 동의했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여기에는 자신을 배신한 자의 땅을 몰수하고 반역이 의심되는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궁정은 절박했기 때문에 이반의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리치니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역사상 어둡고 끔찍한 시기로 이반의 타고난 두려움과 편집증이 완전히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이것은 러시아를 두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이었는데 그중 하나인 오프리치니나는 이반이 원하는 대로 완전히 통치했고 나머지 하나는 귀족들의 통제하에 놓였습니다. 오프리치니나에 대한 자신의 통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반은 러시아 최초의 비밀 경찰인 오프리치니키의 창설을 명령했습니다. 오프리치니키는 6,000명 규모의 사병으로 사실상 이반의 개인 경호원이자 집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이반을 잘못 쳐다보기만 해도 누구든 고문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비밀 경찰들은 곧 무시무시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프리치니키가 근처에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주민들은 말 그대로 집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프리치니키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그들이 즐겨 사용하던 처형 방법 중에는 사람을 산채로 끓이거나 말뚝에 꽂아 죽이거나 말을 이용해 사지를 찢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오프리치니키 대원들은 안장에 잘린 개 머리를 꽂고 다니는 것으로도 유명했는데 이는 어디에서든 반역을 찾아내고 근절해야 한다는 그들의 책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반은 자신의 권력을 오프리치니나의 기존 경계를 넘어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노브고로드까지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노브고로드의 지도자들과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1570년에 노브고로드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포위를 명령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잡혀가서 구타당해 죽임을 당했고 교회와 수도원 같은 종교 건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상인, 귀족, 그리고 다른 관리들 또한 끔찍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으며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조차도 자비를 받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잡혀서 인근 강에 던져졌습니다. 이 모든 잔혹함과 유혈 사태는 한 남자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와 보면 과거의 메아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푸틴은 공식적으로 차르나 황제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사람처럼 행동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법과 심지어 헌법까지도 여러 차례 무시하고 다시 써왔습니다. 그는 이반 뇌제처럼 이웃국가 침공을 명령하는 무자비함도 보여줬고 이제는 이반에게 뇌제라는 별명을 안겨준 그 신경증적인 모습까지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극명한 이유로 전쟁이 러시아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총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이 중 수십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탱크와 보병 전투 차량부터 값비싼 방공 시스템과 최첨단 레이더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장비를 잃었습니다. 매달 시간이 지날수록 크렘린 측 병력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수만 명의 새로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실제로 현장에서 중요한 성과를 내고 주요 도시와 마을을 점령하며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명확하고 불가피한 승리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면 이런 손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진격 속도는 여러 전선에서 극적으로 느려졌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아주 작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오히려 서서히 전세를 뒤집으며 잃었던 땅을 되찾고 러시아군을 밀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의 사상자 발생 속도가 마침내 충원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고 러시아는 점점 더 병력을 보충할 충분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군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철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주 만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손쉽게 돌파하고 키이우 거리 위에 러시아 국기를 휘날릴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작전은 여전히 돈이 들었겠지만 러시아가 새로 얻은 영토를 착취하기 시작하면서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은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 크렘린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써야만 했습니다. 해제로 인해 헤아릴 수 없는 수입을 잃었고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똑똑하고 숙련된 러시아인들이 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선택하면서 노동력 위기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라의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드론 제조와 같은 분야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모집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정유소, 파이프라인, 항구, 저장 시설 등이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내 방위 산업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공격은 더욱 빈번해지고 타격도 더 커졌으며 그로 인해 러시아는 더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고 일반 대중은 삶의 질이 크게 하락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은 수입 중 더 많은 부분을 자동차 연료나 식료품 등에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푸틴이 당황하고 있는 세 번째 큰 이유는 이번 전쟁이 그가 수년 동안 힘들게 만들어온 러시아의 유능함과 우월성이라는 신화를 산산조각 냈기 때문입니다. 푸틴과 그의 최측근들은 러시아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이자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강력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는 비교적 강한 국가들조차 러시아의 위협을 두려워하게 만들었고 이는 종종 그들이 크렘린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나라들도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러시아에 크게 의존했고 푸틴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러시아 또는 소련의 전차, 차량, 항공기, 방어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도 냈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승리가 불가피하며 크렘린의 전쟁 기계가 우크라이나를 무자비하게 손쉽게 휩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전쟁 기계가 고장난 잔해로 전락했고 50년 된 트랙터만큼이나 비효율적으로 겨우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급 전차들은 연기가 나는 잔해로 전락했습니다. 막대한 이점을 안고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공군은 결코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러시아군은 거의 모든 공식 목표를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해왔습니다. 그 결과 크렘린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스크바나 블라디미르 푸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이런 인사이트를 더 원하신다면 꼭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매주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 관리들은 대체로 정부 방침을 따랐고 크렘린의 결정이나 푸틴의 실패로 여겨지는 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극적으로 변했고 점점 더 많은 고위 군인사들과 모스크바 엘리트들이 여러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대표적 사례는 바그너 그룹의 반란입니다. 푸틴의 측근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그를 배신하고 잠시 모스크바 진격을 주도했습니다. 프리고진은 결국 이 일로 목숨을 잃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무도 다음 프리고진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푸틴을 그의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권력은 분명히 약화되었습니다. 한때 그를 숭배했던 강경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그를 겁쟁이라고 부르며 사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그동안 조용히 지지해왔던 부유한 올리가르이들과 충성스러운 동맹들조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소문이 꾸준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푸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반 뇌제처럼 그 역시 자신의 편집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24년 말과 2025년 내내 이러한 첫 징후를 볼 수 있었는데 이때 대통령은 스탈린식 숙청을 단행하여 수많은 러시아 장군들과 고위 장교들, 장관들 그리고 다른 엘리트들을 축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고 다른 이들은 조용히 은퇴하거나 이상한 상황에서 그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부 전 교통부 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 등은 사망한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대통령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놀라울 정도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경험 많고 한때 신뢰받던 인물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종종 능력은 떨어지지만 더 충성스러운 인물들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푸틴의 불안을 크게 해소하지 못한 듯합니다. 2026년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언제든 살해되거나 쫓겨날 두려움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유럽연합 국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5월 4일 러시아의 독립탐사보도 매체인 임포턴트 스토리즈에 게재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크렘린은 2026년 3월 이후로 경계태세를 강화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도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을까봐 점점 더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모스크바 정치 엘리트가 드론으로 자신을 암살할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과 다른 국가 고위 관료들의 경호를 담당하는 연방경호국 FSO는 푸틴의 경호를 대폭 강화하라는 지시를 예를 들어 대통령 행정부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이제 2단계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FSO 직원들의 철저한 검문이 포함됩니다. 푸틴은 또한 방문하는 장소에 수를 줄이고 있으며 그와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모두 모스크바 지역이나 발다이의 평소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푸틴은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강화된 벙커에서 숨어 지내고 있으며 러시아 언론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을 사용해 그가 실제보다 더 자주 외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의 특정 지역에서는 통신망이 주기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푸틴은 2025년에 여러 군사 인프라 시설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이러한 시설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SO는 또한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조정하며 사실상 언론이 그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해 푸틴 근처에서 일하는 정부 관리들과 직원들은 그의 면전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동할 때 오직 FSO의 교통수단만을 이용해야 합니다. 푸틴의 개인 요리사, 사진사, 경호원과 같은 일부 직원들은 FSO 요원들이 그들을 감시하고 대통령에 대한 음모를 꾸미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 감시 시스템까지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반 르제 시절로부터 수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통치에서 볼 수 있었던 많은 특징들이 푸틴에게서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잔인하거나 피에 굶주린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FSO는 사실상 현대판 오프리치니키처럼 행동하며 푸틴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하고 그에 대한 반역이나 음모의 징후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거물급 용의자를 찾아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의 서기로 재직 중인 쇼이구는 여전히 군 지휘부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쿠데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쇼이구의 전임 첫 번째 부관인 루슬란 살리코프가 3월 초에 체포된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쇼이구의 입지가 간접적으로 약화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다음으로 기소되고 숙청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여겨지는 러시아의 고위장성 10명을 보호하기 위해 FSO의 경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참모부 제1차장인 니콜라이 보그다노프스키 상장과 총참모부 차장인 세르게이 이스타코프 상장이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신뢰하는 소수의 인물들만을 곁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점점 더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대의 기미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소와 처벌을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일부 분석가들은 푸틴이 21세기판 오프리치니나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그의 집권 기간에 정말 어쩌면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전문가 중 한 명은 로만 아니인으로 그는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임포턴트 스토리즈의 창립자입니다. 그는 전쟁이 약해지는 독재자의 왕좌를 두고 러시아 보안기구 내 여러 파벌들 사이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합니다. 아니인은 앞으로 2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으며 이들이 겹치거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푸틴이 자신의 FSO 집행자들과 국가 근위대에 더 많은 권력을 계속 부여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국가 근위대는 심지어 아니인이 전례 없는 러시아 사회 탄압이라고 부르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란의 혁명수비대 IRGC와 유사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든 잠재적인 음모, 공모, 반란을 진압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아논이 상상하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이 용어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러시아에서 시작된 정치적, 사회적 위기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 무정부 상태, 내전, 외세의 침입, 기근 등이 뒤섞인 시기였으며 많은 역사가들은 이것이 이반 뇌제 또는 오프리친이나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푸틴이 점점 절박하고 편집증적으로 변해 나라 통제권 유지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역사가 반복될까 두려워합니다. 모든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단순히 관료들을 숙청하고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련 시절 KGB의 현대판인 연방보안국, 즉 FSB의 권한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직 거리에서 공개 처형이 기록된 적은 없지만 푸틴의 집행자들은 이미 무고한 민간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에는 스베틀라나 사발리예바라는 이름의 통역사가 우크라이나 군인과 사랑에 빠져 그를 만나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붙잡혀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잔인하게 구타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하려 했다는 이유로 반역죄로 기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테러, 반역, 극단주의와 같은 조작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 정치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중 한 명입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블라디미르 파스토프는 푸틴 정권이 시행하고 있는 탄압과 통제의 수준이 소련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대숙청 시기에 보여줬던 수준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는 한편 더 과거의 역사책을 살피며 언젠가 푸틴의 집행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최고 권력자들까지도 쿠데타와 새로운 혼란의 시대가 닥칠 위험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현대판 표트르 대제로 기억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이반 뇌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5월 9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를 감독하기 위해 붉은 광장에 섰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퍼레이드는 러시아 지정학적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이 행사는 세계,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치 독일을 무너뜨리는 데 기여한 국가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음을 상기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보통은 탱크들이 행진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광장을 가로질러 자랑스럽게 전시되며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로지르 원했습니다.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올해 버전에서는 탱크가 없었습니다. 첨단 미사일 시스템이나 어떤 종류의 중무장, 군사장비도 전시되지 않았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이 열린 지난 20년 동안 처음으로 장갑 차량 부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크렘린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생중계 중 파괴할까 두려워 영상으로만 보여줬습니다. 잠시 그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수십 년간 세계 최대 핵전력을 즉각 발사태세로 유지해온 나라가, 며칠 만에 정복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나라가 모스크바 타격 가능해지자 수도에서 전차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차 승무원들은 제복을 가방에 넣고 키이우로 진격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승전 퍼레이드를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블라디미르 푸틴은 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광장에서 전차가 사라진 건 더 깊은 문제의 눈에 띄는 증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영 텔레비전의 겉모습과 치밀하게 연출된 사진 행사 뒤에서는 러시아 체제와 크렘린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엘리트는 환멸, 대중은 분노, 경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이 모든 것을 시작한 맹목적인 야망의 사나이는 점점 더 고립되고 점점 더 거짓말에 둘러싸이며 자신이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점점 더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러시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푸틴 자신이 초래한 지정학적 재앙의 시작입니다. 역사는 러시아 지도자들의 재앙이 조용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러시아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소련에 대해 깊이 연구한 영국의 역사가 로버트 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적 정당성은 실제로 선거나 헌법적 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군사적 영광에 기반합니다. 러시아인들은 전장 역사를 숭배하며 성장합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이긴 것에 관한 논문과 같습니다. 1945년 소련군의 베를린 점령은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의 근간이 되었으며 러시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상기해야 할 때마다 떠올리는 일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러시아 지도자는 정당성을 얻고 패배한 지도자는 얻지 못합니다. 역사가 이를 보여주듯 러시아 국민들은 패배한 지도자를 빠르게 제거합니다.
니콜라이 2세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904년에 일본과 전쟁을 시작했지만 러시아가 패배했고 그 굴욕은 그의 통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1917년까지 러시아 군대는 실제로 동부전선에서 꽤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자신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수년간의 학살과 고통을 주도한 차르였습니다. 1917년 2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수도에서 그에게 등을 돌렸고 3세기 동안 이어진 로마노프 왕조의 통치는 니콜라이가 조용히 퇴위 문서에 서명하면서 끝났습니다. 1년 후 그는 즉결 처형당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문화와 통치 규칙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제2차 체첸 전쟁으로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총리였던 1999년에 시작됐고 2000년 러시아의 승리 선포로 그의 경력이 급상승했습니다. 이후 2008년 조지아 전쟁이 이어졌는데 이 전쟁은 단 5일 만에 끝난 전격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2014년 크림반도는 손쉽게 점령됐습니다. 푸틴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군인들로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빠르게 국민투표를 실시해 서방이 대응하기 전에 이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푸틴은 전임자들과 달리 과감히 행동하고 서방이 물러날 때 결단하는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작전도 2014년 크림반도 합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힘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돌파해 키이우 정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전차 승무원들은 키이우에서 열릴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 승리 퍼레이드에 입을 예복도 챙겼습니다. 이제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었고 크렘린 내외의 이성적인 러시아인 누구도 이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기준 나토의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매달 2만에서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수치에 따르면 러시아는 하루 최소 1000명, 한 달 약 3만 명의 병력을 잃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이 중 최소 3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자 2025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국방부가 기존의 계절별 징집이 아닌 연중 내내 징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2022년 가을 부분 동원령 시도 때 자신이 어떤 일을 자초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러시아 남성이 징집을 피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처럼 대규모로 사람들이 탈출하는 것 자체가 국가적 단결과 애국심을 내세우는 정부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반대 의견과 러시아를 승자로 보지 않는 모든 의견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로 시행되는 연중 징병법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이전의 동원 물결은 주로 수도에서 떨어진 가난한 지역, 농촌 공동체, 그리고 소수민족 지역에서 많은 인원을 징집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군대 급여가 진정한 생명줄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연봉과 입대 보너스를 합치면 전국 평균의 4배에 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의 암울한 계산은 한동안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스크바 시민들의 일상까지 번지지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집 대상 인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이제 징집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았던 러시아 사회의 일부 계층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산층 젊은 남성들은 전쟁과 관련되길 원치 않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블라디미르 푸틴이 유지한 불안정한 사회적 계약을 흔들 것입니다. 당신이 세금을 내고 선전선동에 순응하는 한 전쟁은 당신을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세금은 증가했고 선전은 점점 약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천천히 러시아 영토 깊숙이 침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군사 상황에는 사상자 수보다 더 우려스러운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는 푸틴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부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푸틴은 자신의 측근들에게 2026년 말까지 돈바스 전역을 점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처럼 푸틴은 자신의 주장을 진심으로 믿는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자들은 그가 왜 그렇게 믿는지에 대해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틴의 장군들이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휘 체계를 통해 조작된 보고서가 올라가고 있으며 승리가 임박했다는 주장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군사 문화에서 새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봐온 것의 연장일 뿐입니다. 2024년에도 같은 일을 한 지휘관들이 해임됐지만 그들만이 아니었고 진짜 조작자들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만
정작 푸틴 본인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조작된 정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를 두고 있으며 그에게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매달 3만 명의 병사가 소모되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승리 퍼레이드는 전혀 승리 같지 않아 놀랍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손실을 넘어 러시아 경제와 사회도 점점 더 압박받고 있습니다. 민간 경제는 전시 우선순위로 인해 4년째 고통받고 있으며 그 부담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세금이 인상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의 약 40%를 전쟁 관련 지출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GDP 성장률이 더 낙관적인 1.3% 예측에 비해 단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단 2.1%에 불과해 노동력도 고갈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상시에는 희망적으로 들리지만 4년간 전쟁을 겪은 나라에는 다릅니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은 러시아 기업들이 더 이상 고용할 실업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고 그 비움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그 소비자는 러시아 시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명목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벌지만 결국 생활비로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사회적 결과도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국영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합행복지수는 2026년 4월에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지수가 이렇게 낮았던 마지막 시기는 2011년 푸틴이 자신의 부하인 메드베드프를 대신해 두 번째로 대통령이 되려던 때였습니다. 푸틴의 지지율은 전면 침공이 시작된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상황과 진전 부족에는 지정학적 요인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됩니다. 계속하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군사동향, 지정화, 세계 분쟁 관련 영상을 올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립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은 러시아가 인도에 석유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세수에 하루에 1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가져다 준 상당한 행제였습니다. 그 돈은 무기, 부품, 기술을 구입하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정치적 지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루 1억 달러 석유 수익으로 인플레이션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집권 시 푸틴은 그가 러시아를 지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초기 협상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를 대가 없이 넘기라는 합의를 강요하는 데 집중됐습니다. 그 시도는 실패했고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에서 공개적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결과 전자는 중국만을 우군으로 남기게 되었고 후자는 대부분의 서유럽과 함께하게 되었으며 서유럽은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대륙에서 잃어버린 소련 영토를 되찾으려는 첫 번째 목표지이며 서유럽은 협력 프로젝트와 군사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통한다고 여긴 지렛대는 사라졌고 우크라이나는 미국 지원 의존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러시아를 붕괴시키지 못하면 정보 통제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늦여름 크렘린은 텔레그램의 러시아산 대체 서비스인 맥스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이미 러시아어 사용자가 지배하는 소셜미디어 네트워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네트워크는 연방보안국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아무런 장벽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FSB가 당신이 쓰는 내용을 모두 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맥스로 구한 셈이었습니다. 전략 블로거들은 이 앱에 기본 보안 기능이 없어 이런 조치가 지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보가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정부는 방향을 바꿨고 이른바 보안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크렘린 내부자는 크렘린 만찬 파티의 대화가 화제가 거의 인터넷 하나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가 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점점 북한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러시아가 중국의 인터넷 통제 시스템을 모방하려 해왔기 때문에 특히 주목됩니다. 언론인 크세니아 sob차크는 푸틴의 초기 정치적 멘토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아나톨리 sob차크의 딸인데 그녀는 러시아 당국이 모든 서방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가디언지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감시되더라도 꾸준히 작동하는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시민들을 제대로 감시하지도 못하고 안정적인 연결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기업들은 광대역 인터넷이 자주 끊긴다고 불평했으나 정부는 보안 강화를 위해 주요 시설의 인터넷을 차단해 드론 추적에 덜 취약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이 러시아 국내 정세에 의도된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보 공간이 점점 더 봉쇄되고 봉쇄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중은 제안을 우회하려고 시도하거나 정부의 선전에 완전히 동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언론과 교육 시스템이 점점 더 군국주의적으로 변하고 소련 체제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두 잘 압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그림은 푸틴의 측근들로부터 나오는데 그곳에서는 형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디언지는 러시아 지도부 주변 인물들과 주요 관리들과의 여러 인터뷰를 인용해 푸틴이 점점 한멸을 느끼는 엘리트들에 둘러싸인 고립된 지도자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모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 상실은 사실상 국가의 권위주의 통치가 서서히 약화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의 정신 상태와 지도력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초 여러 매체에 공유됐고 한 유럽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 유럽 정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3월 이후 푸틴을 둘러싼 보안 조치가 음모나 쿠데타 시도 우려 때문에 크게 강화됐다고 했고 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위협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그 보도가 퍼진 지 일주일 후 크렘린은 푸틴이 모스크바 중심가에서 자신의 옛 담임교사 베라 가레에비치 선생님을 방문하는 모습을 정성스럽게 제작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푸틴은 마치 벙커에 숨어 있다는 인식을 일부러 불식시키려는 듯 편안한 차림에 캐주얼한 옷을 입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연출은 크렘린이 압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5년간 권력을 잡고도 크렘린은 푸틴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푸틴이 꽃을 사는 영상을 공개해야 할 정도입니다. 정부는 또한 전 국방장관과 가까웠던 여러 관료들을 체포함으로써 쇼이구 시나리오를 반박했고 그를 푸틴의 측근 그룹에서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푸틴에게 진짜 위협이 있다면 측근 그룹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접근 권한과 제도적 지원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방향이 진정으로 재앙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개인 중심의 파벌은 아직 존재하거나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지배계층과 올리가르이 계층은 책임의 해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을 겪고 있는 듯합니다. 모두가 푸틴을 두려워하고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상류층을 해체하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엘리트로 그 자리를 채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먼저 행동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올리가르이들은 러시아 안에 숨어 있거나 아예 나라 밖으로 나가서 사태가 터지고 누군가가 러시아의 현 정권을 무너뜨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시킬 수단과 기회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마비되어 나라의 경제가 망가져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더라도 사상자, 징집위기, 경제적 압박, 정보 통제, 엘리트들의 환멸 등 외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정학적 측면과 그 현재의 흐름이 있습니다. 로버트 서비스, 그는 영국에서 소련 역사와 지정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대한 지정학적 실수라고 불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것과 푸틴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는지 생각해보세요. 2010년대 초 러시아는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모든 주요 국제 무대에서 한자리를 차지했고 유럽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을 견제하며 모스크바에 유리한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서방과의 관계를 끊고 이웃나라를 침공하며 러시아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에서 중국의 후원과 이란의 드론에 의존하는 지정학적 왕따로 바꾸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설령 크렘린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푸틴이 2022년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해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상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가해졌습니다. 나토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포함해 러시아와의 육상 국경이 2배로 늘고 발트해에서 러시아 해군 접근을 더 차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급증했고 대륙 전역의 국가들이 마침내 나토의 GDP 2% 요구를 충족하게 되었으며 유럽 최대 경제국은 협력과 인프라 노력을 통해 GDP의 3.5%까지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드론, 미사일, 전차에 의해 4년 동안 공격을 받은 후 우크라이나는 서방 정보기관과 방위산업과 깊은 연계를 가진 전투 경험이 풍부한 군사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명성이 크게 실추됐고 이제 장비를 살 구매자도 거의 없습니다. 장비가 남아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시작에 불과하다고 여겼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전쟁 초기의 분석가들은 푸틴이 무너져가던 우크라이나를 장악한 뒤 2025년에 나토와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 일정은 이후 2027년으로 옮겨졌고 전쟁 이후 몇 년 안이라는 모호한 시기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현실과 무관하게 푸틴의 공격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존엄성을 회복시킨 인물, 서방의 위선에 맞서 진실을 말하는 인물로 자신을 25년 동안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73세가 된 지금 그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안정을 가져온 통치자는 그 유산을 내던졌습니다. 이 끝은 어디일까요? 정직하게 말하자면 러시아 지도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2026년 봉, 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적어도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국내의 연이은 압박, 한 세대에 걸친 사상자, 뒤틀린 경제, 현실과 단절된 정보 공간, 그리고 러시아가 북한과 얼마나 닮았는지 저녁 식탁에서 논의하는 엘리트 계층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세계를 형성하는 분쟁과 세력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밀리터리쇼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러시아 군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